김여정의 침실 문 앞을 지키던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15년간 북한 권력 최고층을 지켜온 충성스러운 남자, 리혁진. 하지만 2023년 어느 날 보위부는 그를 지하 신문실로 끌고 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김여정 동지를 농락했느냐?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그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과연 그 경호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 목소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청진 바닷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진은 북한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우리 집은 청진 제강소 근처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였고 바람 부는 날이면 짠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강소 노동자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검은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서셨죠. 저녁이면 온몸에 쇳가루를 묻히고 돌아오셨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허리는 항상 아프셨지만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혁진아, 남자는 말이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뛰어놀았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강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제 체력은 그렇게 바닷바람 맞으며 자란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배급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식량 배급을 담당하시는 일이었죠.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던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한 톨의 쌀도 부정하게 가져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 몫을 줄여서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셨던 그 음성이요.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 혁선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청진교원대학을 나와 초급중학교 교사가 되었죠. 동생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집에 오면 학생들 이야기를 신나게 하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명절 때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두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고 일요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줄도 몰랐다는 게 맞겠네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라디오에서 들은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군대는 21살에 갔습니다. 인민군 제구사단 특수부대에 배치되었죠. 체력검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사격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부대에서는 제가 청진 바닷가에서 단련된 체력을 인정해줬습니다. 제대하고 다시 청진으로 돌아와 제강소에 배치받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노동자로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9살 되던 해봄, 뜻밖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평양 호위사령부 선발 대상자.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호위사령부라니요?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령님과 당 간부들을 지키는 특수경호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은 호위국이라고 부르더군요. 어머니가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혁진아, 우리 아들이 수령님을 모시게 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버지도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제강소 노동자의 아들이 평양에 가서 수령님을 지키는 경호원이 된다는 것.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여동생도 좋아했습니다. 오빠, 평양 가면 편지 자주 해야 돼. 그리고 좋은 처녀 만나면 소개해줘. 그렇게 저는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청진역에서 기차를 탔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손을 흔들었고 아버지는 끝까지 무뚝뚝한 표정이셨지만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청진 바닷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풍경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가족들과 이별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평양에 도착한 날 호위사령부 훈련소 정문 앞에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이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훈련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20km 구보, 사격, 격투, 경호 이론, 충성심 교양.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청진 바닷가에서 단련된 몸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끈기로 견뎌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정식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 간부들 경호를 맡았습니다. 회의장 입구를 지키고 차량을 호위하고 그런 일들이었죠. 평범하지만 긴장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41살이 되던 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발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여정 동지 경호팀 배속.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김여정, 수령님의 여동생, 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 그분을 제가 지킨다고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리혁진 동무, 큰 영광이네. 수령님 가족을 직접 모시다니. 하지만 저는 영광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청진 제강소 노동자의 아들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숙소에 혼자 앉아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바닷가의 짠냄새가 그리웠고 어머니의 두부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손과 여동생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발령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권력의 가장 깊은 곳을 보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요.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 제복을 입고 김여정 동지의 관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제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있는 당 청사 안, 김여정 동지의 집무실 앞. 저는 새 제복을 입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41살 경호원이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다니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무실, 창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김여정.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기셨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남한 올림픽 갔을 때, 정상회담 때, 그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 말입니다. 리혁진 동무요? 예, 동지, 나이가 41입니다. 가족은 함경북도 청진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제 서류를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체력, 우수, 사격 특급, 충성도 검증 완료. 좋소. 앞으로 나를 지키게 될 것이오. 내 목숨이 동무 손에 달렸다는 뜻이오. 알겠소? 예, 동지,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첫 만남의 전부였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그 3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경호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선 사전 점검, 위험 요소 제거, 참석자 신원 확인, 차량 경로 보안, 하루 24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쉬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당 회의, 선전선동 업무, 대남 정책 보고, 북한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3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밥 드실 때도, 회의하실 때도, 차를 타실 때도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감 없이, 하지만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서요. 처음 6개월은 그저 업무였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령님의 여동생, 당 간부, 제가 지켜야 할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분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경호원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말쯤이었을 겁니다. 김여정 동지 집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남한과의 교류 관련 보고였죠.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나간 뒤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요. 동지, 괜찮으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책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바닥에 찻잔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나가시오. 하지만 나가라고 했소. 저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차갑고 완벽했던 그분이 떨고 계셨다는 것.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딸, 김주의 양이 공개석상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손을 잡고 귀엽게 나오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달라졌습니다. 군 시찰을 함께 가고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고 군 장성들 앞에서 마치 지시를 내리듯 서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요. 그리고 장성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동료 경호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주위를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계자로 키우신다는 소문이네. 김주의 양을. 10살도 안 된 아이를요?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우리도 끝장이야.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설주 여사였습니다. 원수님의 부인이시죠. 예전엔 그저 영부인으로만 보였는데 점점 당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인사들과 만나시고 당회의에 참석하시고 그러면서 김여정 동지의 입지가 조금씩 좁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회의에서 김여정 동지가 보고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여정 동지는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 무렵 김여정 동지의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에서 정한 정치적 결혼이었죠. 우리로 치면 정략 결혼 같은 거였습니다. 어느 저녁 김여정 동지 관저에서 부부가 함께 나오는 걸 봤습니다. 공식 행사에 동반 참석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둘 사이에 3m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말도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함께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차에 타실 때도 남편분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타셨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혼자 문을 여시고 타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19년 저는 경호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여정 동지 경호의 총책임자가 된 거죠. 더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요. 평창 올림픽 때 남한에 가셨을 때도 함께 갔습니다. 그때 처음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의 땅.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김여정 동지를 지키는 것만 생각했으니까요. 판문점 정상회담도 함께 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도 느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점점 지쳐가고 계신다는 것을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무역이 끊기고 사람들은 더욱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요. 공개석상에 안 나오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오셔도 예전과 달라 보이셨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셨고 숨이 차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평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김주의 양이 더욱 자주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군부 실세들과의 만남도 잦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김여정 동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각까지 일하시다가 김여정 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리혁진 동무, 예, 동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분은 다시 서류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분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 하지만 어둠이 더 많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권력의 무게 중심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김여정 동지가 위험에 처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2021년 가을, 평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여전히 승리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라디오에선 사회주의 낙원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안쪽에서는 칼날이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신 게 한 달 만이었습니다. 군 열병식 행사였죠. 저는 김여정 동지를 모시고 주석단에 있었습니다. 원수님이 단상에 오르시는데 계단을 오르실 때 휘청거리셨습니다. 옆에 있던 경호원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주변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수령님의 건강 문제는 절대 금기였으니까요.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여정 동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계셨죠. 그 모습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두려움을요. 그 후로 상황은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군부 실세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예술 행사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 그 현장 경호를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대화 내용을 들을 순 없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요. 김주의 양은 이제 12살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공개석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군 간부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고 심지어 70평생 군인으로 산 늙은 장성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지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저게 정상입니까? 어느 날 밤 동료 경호원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밖 어두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입 조심해, 혁진 형.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12살 아이가 대장 노릇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아이 손에 우리 운명이 달렸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북한이었습니다. 혈통이 전부인 나라. 김씨 가문이라면 10살이든 20살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여정 동지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예전엔 주요 회의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는데 이제는 통보조차 안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도 자리가 뒤로 밀렸습니다. 예전엔 주석단 바로 옆이었는데 이제는 3번째 줄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간부들과 마주칠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들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고개만 까딱하거나 심지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권력의 세계는 잔인했습니다. 힘이 있을 땐 모두가 따랐지만 힘이 약해지는 순간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세상이 다 그렇잖습니까?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더욱 노골적이고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2022년 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남 정책 관련 보고 회의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준비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남한과의 교류 재개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회의 당일 갑자기 리설주 여사가 나타나셨습니다. 김여정 동무의 보고는 시기상조로 보이오. 지금은 군사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요. 리설주 여사가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참석한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사 동지, 이것은 당에서 이미 검토한 원수님께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원수님께서라는 말, 그건 곧 김정은의 뜻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김여정 동지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여정 동지는 늦게까지 집무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집무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경호원으로서는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상관의 사적인 순간을 보는 것은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책상에 얼굴을 묻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령님의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여자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지, 제 목소리에 김여정 동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리혁진이라는 한 사람을 본 것 같았습니다. 리혁진 동무, 예, 동지, 동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으니까요. 동지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나도 알고 있소.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무는 안 보였소. 저 여자가, 저 아이가 어떻게 내 자리를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내 오빠마저 나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오빠를 위해 살았소. 당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소. 내 청춘도, 내 꿈도, 내 행복도 다 버렸소.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버려지는 거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를 한 사람으로 본 게요. 권력자가 아니라 한 여자로, 외롭고 두려워하고 무너져가는 한 사람으로요. 동지, 가시오. 나 혼자 있고 싶소. 저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나와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동정이었을까요?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으로요. 차가운 권력자가 아니라 따뜻함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경호원이 피경호인에게 감정을 가지는 건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뭔가 싹트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김여정 동지도 저를 다르게 보시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여정 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리혁진 동무, 예, 동지, 고맙소. 항상 곁에 있어줘서.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향해서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폭풍이, 감정의 폭풍이,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22년 늦가을, 평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관저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김여정 동지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일하는 척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가기 싫으셨던 거겠죠. 남편이 있는 집으로요. 그날 저녁에도 남편분이 다녀가셨습니다. 15분 정도 계셨을까요? 방문을 닫았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형식적인 대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나갈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멸과 오만, 너는 그냥 경호원일 뿐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김여정 동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리혁진 동무, 들어오시오. 저는 들어갔습니다. 집무실에는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저 눈 보이오? 예, 동지. 어릴 적엔 눈이 좋았소. 한방눈이 내리면 오빠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그때는 행복했소. 그냥 평범한 아이였소.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눈도 차갑게만 보이오. 김여정 동지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리혁진 동무는 가족이 보고 싶지 않소. 청진의 어머니, 여동생. 보고 싶습니다. 그럼 왜 안 가보오? 제 임무는 동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김여정 동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동무에게 나는 임무일 뿐이지. 지켜야 할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지. 아닙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지는 그 이상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무슨 뜻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저와 한 걸음 거리에 서셨습니다. 그분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리혁진 동무, 예, 동지. 나는 외롭소.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외롭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동지, 이 세상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소. 오빠는 나를 버렸고 남편은 형식일 뿐이고 동료들은 다 등을 돌렸소. 그런데 동무만은 항상 곁에 있어줬소. 김여정 동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진심으로. 저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권력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동지, 저는 말하지 마시오. 알고 있소. 우리 둘 다 알고 있소. 하지만 말로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소.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동지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한 여자로. 지키고 싶은 사람으로. 김여정 동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여정 동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나도 동무를 봤소. 처음엔 그냥 경호원이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무의 눈빛을 봤소. 나를 걱정하는 눈빛, 나를 지키려는 눈빛, 그 눈빛이 내게 힘이 되었소. 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북한이라는 지옥을 잊었습니다. 권력도, 신분도, 위엄도 다 잊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요.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은밀해졌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김여정 동지의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요. 내가 처음 당 일을 시작했을 때는 희망이 있었소. 어느 날 밤 김여정 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소. 인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게 하고 싶었소. 하지만 불가능했소. 이 시스템은 썩었소.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그런데도 계속하셨습니까? 달리 선택지가 있었소. 이 가문에 태어난 순간 내 운명은 정해진 거요. 도망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소.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무는 다르오. 김여정 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는 선택할 수 있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소. 동지 없이요? 그래요. 나는 갈 수 없소. 하지만 동무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 이 지옥에 남으려 하오? 제가 그분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김여정 동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들킬 것이고 그때는 둘 다 끝장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2023년 초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제가 김여정 동지 집무실에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들어간다는 것을 눈치챈 거였습니다. 어느 날 경호대 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혁진 동무, 요즘 야근이 잦은 것 같은데. 예,
김여정 동지께서 업무가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으시구먼. 그런데 말이야, 혹시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걸세. 이런저런 소문이 돌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 말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미 눈치챈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여정 동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지, 위험합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알고 있소. 김여정 동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김주혜 쪽에서 사람을 붙였을 거요. 나를 끌어내릴 빌미를 찾고 있소. 그럼 이제 그만두자고? 그럴 수 있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둘 수 없었으니까요. 리혁진 동무, 김여정 동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이 짧은 시간이라도 동무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소. 이 지옥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시간이었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일정을 확인하고 경호 동선을 점검하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호원으로 15년을 일한 제 직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모시고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입구에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혁진 동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보위부 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장요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야겠소. 무슨 일입니까? 묻지 말고 따라오시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김여정 동지를 경호,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이오. 걱정 말고 따라오시오.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끝장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을 지나칠 때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에 실렸습니다. 눈가리개를 씌워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참을 달렸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끌려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였습니다. 깊은 지하였습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좁은 신문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고통받았는지를요. 보위부 대자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리혁진, 나이 43, 청진 출신, 호위국 경호원. 김여정 동지 경호 책임자. 맞소. 좋소. 이제 사실대로 말하시오. 언제부터 김여정 동지를 농락했소? 그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소. 내 놈이 김여정 동지를 유혹했다는 것을, 경호원 신분을 이용해 접근했다는 것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입 닥치시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놈 같은 벌레가 감히 수령님 가족에게 손을 댔소. 이것은 반역이요. 반역명적 행위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그분을 끌어내리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목격자가 있소. 내 놈이 한밤중에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몇 시간씩 나오지 않는 것을 봤소. 업무였습니다. 경호 관련. 업무? 자정이 넘어서 무슨 업무요? 거짓말 마시오. 신문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김여정 동지를 유혹했다고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순간 김여정 동지도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들으시기엔 너무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요. 보위부 대좌가 비웃었습니다. 좋소. 내 놈이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소. 우리한테는 이미 증거가 충분하니까. 내 놈은 그냥 본보기일 뿐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각본이었다는 것을요. 사흘째 되던 날 밤,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당 간부였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리혁진이라고 했나? 감히 내 아내에게 손을 대, 내 주제에? 그가 비웃었습니다. 알고 있나? 여정이는 이미 당해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네. 집무실도 빼앗겼고 권한도 없어졌지. 이제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야.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내 놈 때문이야. 내가 유혹하지 않았으면 여정이는 여전히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망친 거야.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가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야. 가족들도 연좌제로 끌려갈 거고 내 어머니, 내 여동생 다 끝장이야. 그 말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혁선이, 저 때문에 그들까지. 하지만 말이야.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모든 걸 자백하는 거야. 내가 김여정을 유혹했고, 농락했고, 이용했다고. 그러면 내 가족은 살려줄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가족을 지킬 거야? 아니면 그 여자를 지킬 거야?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동지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나가시오. 나가라고 했소. 풀려났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운전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여정 동지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동무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동무는 위험하오. 떠나야 하오. 살아야 하오. 그것이 내가 동무에게 바라는 전부요. 그리고 좌표와 암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탈출 루트였습니다. 차는 평양 외곽의 한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시오. 그 다음엔 이 종이에 적힌 대로 움직이시오. 운전사가 사라졌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살아야 하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위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국경으로, 자유를 향해.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이틀간 숨어 지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도망치는 게 옳은 걸까? 김여정 동지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으면 저는 죽고 김여정 동지도 더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남는 것, 그것이 그분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위부인가? 다시 잡으러 온 건가? 리혁진 동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동지, 김여정 동지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빨리. 그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벗자 야윈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동지, 어떻게, 시간이 없소. 들으시오. 김여정 동지가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 안에 중국 돈이 있소. 5천 위안. 그리고 브로커 연락처. 신의주에서 만날 사람 이름과 암호. 동지, 말하지 마시오. 듣기만 하시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밤 11시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화물 열차가 출발하오. 이 신분증으로 탈 수 있을 거요.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하면 이 주소로 가시오. 거기서 브로커가 기다릴 거요. 그 사람이 압록강을 건너게 해줄 거요. 동지, 저는 동무가 강을 건너면 중국 쪽에 조선족 동포가 있소. 그들이 도와줄 거요. 거기서부터는 동무 판단에 맡기겠소. 동남아로 가든 몽골로 가든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으시오. 김여정 동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약속하시오. 살아남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동지는요? 나는 괜찮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동지, 함께 가시죠. 함께 여기를 떠나시죠. 안 돼요. 김여정 동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소. 내가 도망치면 오빠가, 원수님이 어떻게 되시겠소. 그리고 내 가족들, 측근들 모두 연좌제로 끌려갈 거요. 하지만 나는 김씨 가문이요. 도망칠 수 없소. 이것이 내 운명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무는 다르오. 동무는 자유로워질 수 있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43 남자가 울었습니다. 동지, 저는 당신을 말하지 마시오. 김여정 동지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말로 하면 더 아플 거요. 그냥 이대로 두시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서요. 리혁진 동무, 고마웠소. 진심으로. 저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오. 동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닙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김여정 동지가 제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잘 가시오. 그리고 자유롭게 사시오. 이 지옥이 아닌 곳에서, 햇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사시오. 동지, 그리고 김여정 동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동무가 자유의 땅에 도착하거든 세상에 알려주시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동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일이 될 거요. 김여정 동지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이제 가야겠소. 동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동지도 살아주십시오. 김여정 동지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노력하겠소. 그분이 모자를 다시 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방에서 돌아보셨습니다. 안녕히, 리혁진 동무. 안녕히 가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보내는 것, 그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살아남으시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역은 어두웠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화물 열차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검문하는 군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시오.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열차에 올랐습니다. 화물칸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15년간 살았던 도시, 제가 사랑한 사람이 있는 도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동지. 혼자 두고 가서.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열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평안북도를 지나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에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가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생사를 건 도망,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정. 그리고 제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가방 안에 김여정 동지가 써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동무만은 살아남아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계에 알려줘야 하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제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신의주는 추웠습니다. 3월인데도 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압록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저 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신의주 외곽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청진에서 왔습니다. 암호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알려준 암호.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여인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명 정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 여기 앉으시오. 브로커가 저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출발하오. 달이 없는 밤이라 좋소. 하지만 위험하오. 국경 경비대가 삼엄하오. 알고 있습니다. 돈은 가져왔소. 김여정 동지가 준 돈을 건넸습니다. 브로커가 세어봤습니다. 좋소. 이 돈이면 중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거요. 하루 종일 그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밥을 주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봤습니다. 한 여자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한 분 계셨습니다.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낡은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가족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왜 가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에 아들이 있소. 10년 전에 먼저 갔지.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소. 꼭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소. 동무도 이유가 있겠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정말 달이 없었습니다. 출발하오. 브로커의 신호에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신의주 외곽으로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압록강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낮에 보면 정말 넓습니다. 건너편이 아득히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기 보이요? 브로커가 강 건너를 가리켰습니다. 저 불빛이 중국이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어떻게 건넙니까? 헤엄쳐서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3월의 강물, 얼음장같이 차가울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소.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방법. 그게 싫으면 헤엄쳐야 하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비대는요? 저 위쪽에 초소가 있소. 보통 20분마다 순찰을 도로. 지금 막 지나갔으니 다음 순찰까지 20분. 그 사이에 건너야 하오. 20분. 생과 사를 가르는 20분. 준비되었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시오. 행운을 비요. 한 명씩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3번째였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청진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헤엄은 잘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압록강은 달랐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앞에서 가던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도와주시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여자였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한 팔로 아이를 안고 다른 팔로 헤엄쳤습니다. 어머니도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순찰대가 온 것입니다. 멈춰라. 거기 누구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총알이 물을 맞췄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은 것 같았습니다. 헤엄쳐. 빨리.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아이를 아는 채로.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죽음이 제 주변을 스쳐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힘이 빠졌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동지, 미안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70 넘은 그 노인이 저를 끌고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거의 다 왔소. 그 노인의 힘으로 저는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마침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내려놨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노인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는 같은 처지 아니요. 서로 도와야지. 건너온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7명이었습니다. 2명은 강에 남았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서치라이트가 계속 강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있었으니까요. 빨리 가시오.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소. 브로커가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걸었습니다. 멈추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뜨거운 국을 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살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여정 동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괜찮으신가? 위험하지는 않으신가? 그리고 제 가족 생각도 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제 탈북 사실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무사하신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 김여정 동지의 마지막 명령. 저는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에서의 시간은 악몽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도와줬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미리 연락해 두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저를 숨겨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됐소. 우리도 같은 핏줄 아니오. 북에서 온 동포를 어찌 그냥 두겠소. 한 조선족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향도 함경도요. 20년 전에 굶어 죽을까봐 넘어왔지. 그때 우리도 누군가 도움을 받았소.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요. 그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간 중국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불법 노동자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한 돈을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형제님, 한국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간절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를 거쳐야 합니다. 라오스나 태국으로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 기차, 때로는 걸어서 몇 번이나 공안 검문에 걸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김여정 동지가 어디선가 지켜주신 것 같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신분을 밝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 서류 절차를 밟았습니다. 석 달 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습니다. 2023년 12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공항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 기관이죠. 거기서 석 달간 교육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문화, 한국 경제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마트에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는다는 것, 이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동생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동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소. 리혁진 동무, 예, 동지, 살아있습니다. 다행이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소. 하지만 깨면 혼자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비원 일이었습니다. 경호원 경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뭐 하셨어요? 경호원이었습니다. 어디 경호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에게는 다들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한국 말투도 배웠습니다. 동무 대신 씨라고 부르고 통지문 대신 공지라고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북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김여정 동지 소식을요.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 외로움을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동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2025년 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을 깨기로요. 북한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본 것들을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여정의 경호 책임자였습니다. 권력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그렇게 저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가명을 썼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말했습니다.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말했습니다. 리설주의 권력 확대를 말했습니다. 김여정의 실각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김여정 동지의 일은요. 그것은 저희 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증언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곧 그곳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제 탈북 후 처벌받지는 않으셨을까? 여동생은 괜찮을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리고 김여정 동지는요. 여전히 위험 속에 계신가요? 저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도 저는 증언합니다.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대학 강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옥입니다. 권력자들조차 서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감시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굶주리고 얼어 죽고 억압받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힘내세요.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에 계신 가족분들도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분이 계십니다. 김여정 동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 제게 자유를 준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 지옥에 갇혀 계신 사람. 밤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동지,
부디 무사하십시오. 살아계십시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저는 계속 증언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마지막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에 북한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북에 묶여 있으니까요.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제 여동생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굶주리지 않을 자유,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자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청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동생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그 시절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김여정 동지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동지,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통일이 될까요?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계속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이유이니까요. 이것이 제가 그분을 위해 그리고 북한에 남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림자 속의 경호원의 이야기를, 자유를 향한 마지막 증언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